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인 어제로 끝난 만큼 출근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남영희 민주당 인천동구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르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임명을 강행할 것 같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고. 오늘요? 저는 오늘 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재송부 요청을 했고 오늘부로 임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안 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의혹들을 지적했었지만은 그것이 과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할 수 없는 어떤 뭐 사유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 대다수가 아마 그렇진 않을 것 같다라는 여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후에 한동훈 후보자가 오히려 장관 후보자에 적합하다라는 여론도 더 높아졌거든요. 여론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중으로는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어떤 지금 민주당에 대한 어떤 충분한 양해나 뭐 설득 이런 공감이 구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해 버리면 어제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던 어떤 협치와는 좀 더 멀어지는 거 아닐까요? 사실 그러면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한동훈 후보자의 정말로 문제점이 무엇이냐 아니면 이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왜 적합하지 않느냐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납득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그 어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내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법무장관 후보자로서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실 거고 마찬가지로 국민들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협치할 의사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발목 잡기 위한 발목 잡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이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임명 강행하게 되면 좀 전국이 많이 얼어붙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뭐 상수였다고 저희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대통령이 협치, 통합 뭐 이런 것을 강조했는데 그런 지점에서 단 하나도 야당의 어떤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앵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앞으로의 전국이 강대강 대치가 되는 부분이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 청문회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민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의 사실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걸 본질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특히나 개인 비위 의혹과 관계되어 있는 뭐 위장 전입이라든가 뭐 부동산 매매 과정, 뭐 임대차 과정의 문제들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딸에 대한 고2라고 하죠. 그 미성년자에 대한 문제를 왜 자꾸 제기하느냐 이러면서 입시에 쓴 것도 아니고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그 화려한 스펙 과정, 그 스펙을 쌓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그것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대필이라든가 국제 학술지에 특히나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된 상황 등을 보면 유수한 대학에 입시에 응시하기 위한 스펙을 쌓았다라는 것을 본인은 부인하지만 그것을 보는 국민들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 입시에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가 남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강행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중, 뭐 저희가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임 결의안을 다시 제출한다라는 그런 것이지요. 근데 그것은 결국 저는 뭐 여론조사 결과로 청문회 이후에 반대 여론이 좀 잦아들었다라고 계속해서 제시를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 법의 잣대,
그가 말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한동훈 후보자가 늘 내세웠던 그 법의 공정의 잣대에는 반하는 부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 상식 수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협치 과정에 있어서 그 금을 긋는 부분은 그쪽에서 문제를 먼저 야기하는 부분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사실은 이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그 자녀 입시 문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 사회 기득권 내지는 엘리트가 어떤 식으로 자녀들을 교육을 하는지 내지는 교육 세습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비판하신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달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제도적으로도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 운영 방향에 있어서도 참고사항일 것이고 마찬가지로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교육개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마치 법무부 장관으로서 후보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연결시키는 데는 상당 부분 비약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사실은 과도하게 조국 전 장관의 프레임과 비슷하게 엮어가려는 시도 때문에 사실은 이런 실수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입시 관련돼서 위법 사실이 있었고 어떤 위법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위법 사실들이 밝혀져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재판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동훈 후보자를 바라봤을 때 사실은 위법 사항으로 엮기에는 대단히 어렵고 뭔가 미적지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공격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안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동훈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정치가 교육을 어떤 식으로 개혁해내가야 될지를 지적해주는 방향점이라고 보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불법이냐 위법 사항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당시처럼 그 팩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의혹 단계이지만 확실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경찰과 검찰에서 수십 건의 압수수색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환 한 번 없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만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다고 하면 예.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도 지금 안 된 상황인데, 자, 민주당은 어떤 분위기인지 이게 지금 초대 총리의 발목 잡기, 국정 발목 잡기다 이런 지금 프레임도 있고 또 지방선거 역풍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요. 좀 어떤가요? 애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지명하는 것을 같이 병행을 해서 뭔가 딜을 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지렛대로 삼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계속된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청문 과정을 국민들이 다 같이 지켜봤습니다. 그 부분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들의 같이 동일한 정서인데요. 어떻게 공직에 있다가 또 사기업에 가서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가진 전관 특혜를 이용한 그 고액의 수임료라고 하나요? 자문료. 그리고 공직이든 돈이든 명예든 한 가지만을 택해야 될 것인데 이미 그는 나이도 그렇고 이전에 그 공직 경험을 이용해서 그 사회에서 기여할 만큼을 한 이후에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명예보다 돈을 택했다라고 생각 지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시 또 국무총리라고 하는 아주 중책을 맡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렛대 삼아서 어떤 이 지금 내각에 있어서 누구를 임명하고 하지 않고 하는 부분은 저는 전혀 그 지렛대 삼을 만한 거리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류가 조금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변하는 것에 대한 역풍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 진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지금 가치를 지향을 하고 있는 부분,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부분을 민주당이 역풍을 우려해서 이것을 임명을 한다? 이 부분이 오히려 저는 역풍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명하는 것에 반기를 들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를 지금 그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해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고자 하는 뭐 장관들은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다 강행을 했거든요. 예. 근데 국무총리의 경우는 국회의 인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남아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민주당이 국민 정서를 반하는 그런 뭐 의견을 모으는 것에 반대하고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결론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대행 체제가 길어질 수도 있다. 이 전망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가요? 민주당이 빠르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을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예. 사실 뭐 일방통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일방통행을 했던 장관이 가장 많았습니다. 역대 정부들 합쳐도 그거보다도 더 많을 정도로 가장 많았던 게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예. 아직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상황 속에서 벌써부터 뭐 일방통행이다 이런 얘기는 좀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남영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한덕수 그 총리 인준과 관련돼서 다른 후보자들을 좀 저울질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고 하셨지만은 여러 인사들이 노골적으로 굉장히 정호영 후보자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자의 인준을 가지고 뭐 그 카드를 가지고 계속 통과 여부를 저울질하는 느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언행을 실제로 하시기도 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들을 관철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지금 뭐 이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처음에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가운데서 가장 크게 염두를 해뒀던 것은 결국 이제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랬다라는 것, 두루 양당을 다 경험하면서 이랬다라는 어떤 경험성 같은 것들이거든요. 예.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공무원으로 있다가 내지는 그 다음에 사기업에 있다가 다시 공무원으로 왔다는 것 그런 부분 뭐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부적절할 수 있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계속 한덕수 방지법이라는 것도 만들겠다고 민주당에서 나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가지고 인준을 안 시켜주는 것 가지고 여론들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말고 정말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준 상황에서 그다음에 비판해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안까지도 만든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덕수 방지법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견제 비판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일도 못하게 하고 방지법 만든다고 하고 그다음에 여론 상황 살펴보면서 인준 여부를 결정하고 다른 총리 후보자들이랑 저울질하면서 여기 카드를 쓴다는 것이 인사청문회 과정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있고 협치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어떤 말과는 상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예. 저는 하루라도 빨리 좀 인준을 해주시고 그 다음을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재송부 기한이 지난 지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결단이 길어지고 있는 건데 이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막판 카드로 남겨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정치권의 예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호영 카드가 낙마가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인준을 해주고 지금 그런 방식, 그런 서로의 어떤 명분을 제공하는 그런 방법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재섭 위원장님이나 저나 지금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 이것이 무슨 카드로 지렛대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같은 의견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는 이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부분은 윤석열 당선자가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선자의 고집으로 지금 계속 유보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민주당이 어떻게 뭐 이 카드를 쓰겠다 말겠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임명 강행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인데 지금까지도 그 결심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당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뭐 편입학 특례 또 뭐 병역 특례 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상 이분은 수사 대상이지 뭐 인선이 돼야 될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의지는 뭐 그 판단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낙마 카드에 다른 뭐 총리 후보자와 연결돼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저는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께서 하루라도 빨리 결심을 내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호영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고 있는 건 대통령이 계속해서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재송부 요청 기간이 한참 지났고 예. 다른 장관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송부 요청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또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유보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이제 장관 후보자로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이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예. 지금 낙마를 한 사례가 사실은 이제 정호영 후보자 말고도 얼마 전에 우리 종교다문화 비서관이었던 김성회 그 비서관이 말하자면 사퇴를 하는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통령 역시도 그 여론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정호영 후보자도 하려면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좀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보류가 돼 있는 건데 저는 얼마 조만간에 아마 인사 거취가 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결단은 내렸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시정연설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분위기 때문에 화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도 박수를 치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윤 대통령도 이제 푸른색,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또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지금 악수를 나눴는데 참 뭐 인사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나 갈등 이런 걸 보다가 좀 오랜만에 그러니까 좀 훈훈한 이런 분위기 좀 반가웠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생각보다 뭐 화기애애해가지고 예. 뭐 보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시정연설과 관련된 이제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예. 어떤 국회 도움이 절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의회주의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국정 운영의 중심이 국회에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통령께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우리 국회 시정연설에 임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아니면 이런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돼서 민주당이랑 좀 다소 강대강 대치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강행을 한 사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반대를 할 줄 알았는데 예. 오늘 민주당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메시지를 내면서 의회를 존중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또 하셨거든요. 또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뭐 연금 개혁이라든지 노동 개혁이라든지 그동안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상당 부분 방치되었던 그다음에 우리 사회 고질적인 병폐라고 불렸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좀 드러냈어요. 사실 그런 내용들이 노동 개혁이라든지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사실 정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주제거든요. 예. 말 그대로 국민들께 부담을 일부 안겨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정연설을 처음 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기를 좀 불편해하실 텐데 최단 기간,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국회 시정연설을 했고 그 내용 역시도 당장 해야 되지만 정치인들이 불편해하는 내용들을 담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화답을 했다는 면에서 저는 시정연설 전체적으로 다 잘된 시정연설이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유례 없이 뭐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에 곧바로 이루어진 시정연설이었다고 하던데요. 그 예. 과정에는 민주당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런 상황들을 보면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라고 많이들 평가들 하시는데요.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 협치를 강조했고 의회주의, 뭐 의회를 존중한다는 얘기는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내용과 형식이 같이 맞물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후에 벌어진 오늘만 해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 이런 강행 부분을 보면 과연 협치에 대한 실질적인 그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시정연설 이후에 여야 뭐 영수회담 같은 형식을 띠는 뭐 소주 한 잔에 회동을 하자라고 김치찌개. 제안을 했는데 김치찌개 뭐 회동을 하자라고 했던 제안을 들어보니까 뭐 그 제안이 격을 갖춰서 했던 제안도 아니고 그냥 흘려가듯이 어떤 뭐 내용을 제안을 한 사람은 있다고는 하지만 예. 들은 사람은 없다고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과연 지금 의회를 존중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은 여전히 듭니다. 근데 어제 뭐 민주당에서는 함께 일어나서 악수도 하고 뭐 피켓을 들거나 야유를 하고 보성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는 상황들을 보면 국민에 대한 그 예의를 지키고자 하는 야당의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 그 장면은 좋았습니다. 어제 사실관계 하나를 좀 바로잡는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정복 수석이 박지원 위원장을 찾아가서 영수회담을 실제로 제안을 했었고요. 예. 당연히 이제 결렬이 됐지만은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영수회담 관련돼서는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 대단히 어려운 포인트는 뭐였냐면 지난해 6월에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영수회담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밑에서 계속 있었다고 전해졌는데
실제로 한 달 동안 아무 얘기가 없다가 박수현 당시 이제 소통수석이 라디오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해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무례하다고 느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당대표를 찾아가서 어떤 예를 들면 비서관이라든지 수석 비서관이 가서 뭐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협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한 달 동안 아무런 일이 있지 않다가 라디오상에서 갑자기 영수회담을 제안해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그다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작년의 사례랑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는 정무수석이 직접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영수회담을 제안하는데 저희가 형식과 격식을 갖추지 않았다는 말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반론을 하자면 뭐 찾아가셨고 뭐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저 이쪽에서는 뭐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하니 뭐 이 사실관계는 뭐 놔두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형식을 얘기할 때 제1야당 저희가 그 거대 야당이지 않습니까? 예. 거대 야당의 지도부, 뭐 당대표와 그리고 대통령, 그다음에 여당의 대표 이 정도의 만남이 되는 것이 사실상 기존의 그 영수회담 정도의 모습이 될 텐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정의당에서는 또 같이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저는 그 관례에서도 전체적인 흐름에 저희가 기본에 알고 있는 기본에 충실한 그것은 아니었지 않나 그런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과 3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같이 만찬 회동을 하자는 건 다른 얘기였고 다른 얘기는 둘 다 각자 제안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지금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셨는데 두 개가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 자, 지금 일단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추경안을 심사하는 자리긴 한데 지금 이 회의에 이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도 참석할 예정이거든요. 여야 공방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글쎄요, 저도 뭐 좀 곤란스러운 질문이긴 한데요. 예. 그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대개 이제 두 가지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무를 담당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인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 인사 업무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또 많이 강조되는 부분 하나가 그 직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인사들의 인사 문제에 관한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 문제들을 교육하고 예방 지침들을 만들고 예. 내지는 이제 고충 사항들을 접수하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맡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윤재순 비서관의 과거 발언들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뭐 충분히 달게 받을 만큼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경징계 처분이라고 하지만 96년도, 2012년도 이렇게 각각 10년 전, 20년 전쯤의 이야기이고 그 당시에 이제 경징계 처분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2022년 기준에 같은 사실을 바라봤을 때 예. 과연 그냥 경징계로서 끝날 사안이었냐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얼마 전에 종교다문화 비서관이었던 김성애 비서관이 실제로는 전혀 포용적이지 않은 특히 이제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협소하고 배타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업무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총무비서관이라는 자리가 결국 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 문제를 다뤄야 되는 직책인데 과거 이런 발언이라든지 경징계 처분 자체가 저는 일정 부분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성폭력의 성 예방 지침들의 일정 부분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부분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 윤재순 비서관이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고 근데 윤 대통령은 지금 뭐 거취 관련 질문에는 이제 뭐 다른 질문은 없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일단 즉답은 피한 상태입니다. 자, 김성애 전 비서관처럼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뭐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예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김성애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전혀 사죄하지 않았고 사퇴하면서 나가면서까지도 자신이 옳았다라는 말하자면 항변을 하면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사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인물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인데 예. 반면에 이제 윤재순 비서관은 앞으로 과거에 자신이 했던 발언이라든지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경징계 처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느냐,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를 우리가 한번 두고 보고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당연히 그랬었던 것이다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 그러면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불거질 것이고 사퇴 순으로 이어가겠지만은 예. 얼만큼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정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론들이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도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제 박완주 의원을 제명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엄정하게 처리를 할 테니까 지금 윤재순 비서관도 좀 빨리 해임해라. 이게 지금 민주당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 권력형 성비위 사건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 여성, 남성의 그 차별적인 요소에 있어서 그 특히나 권력형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성비위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그것을 다룰 것인가. 결국 사건이 불거졌을 때 가장 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민주당은 이런 사건들이 작게라도 생기면 이것을 수면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다 같이 뭐 의논한 다음에 조사 처벌하고 다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과 달리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누구나 생각할 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는 성비위 의혹에 가진 그런 인사에 대해서도 뭐 사과 정도만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굉장히 가볍게 취급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 뭐 이준석 당대표 문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 국면이었죠. 대선 국면에서 아마 그 가세연이라는 곳에서 폭로를 해서 이준석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불거졌고 그것이 또 검찰로 넘어갔다가 또다시 경찰로 갔다가 지금 전국에 최근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리위에 제소를 한 다음에 징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한 가지. 그리고 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할 총무비서관에 임명된 윤재순이라는 이런 인사. 이분도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심각한 이게 뭐 그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경미한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하지만 예. 그 당시의 시기로 볼 때도 다른 조직이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두고 지금 마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그냥 사과하는 정도로 두고 계속 근무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나 좀 더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냥 뭐 사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도려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성비 의혹이 저는 여기서 나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 윤리위에서 저희가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다는 얘기는 징계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원 당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윤리위는 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시가 된 것이고 아직 의혹 단계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고 왜냐하면은 그게 일부 유튜버가 제시한 상황이었고 검찰 기록들을 보면서 실제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이 전혀 없는 거고 결국 의혹 단계를 검증하는 일이 남아 있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마치 윤리위에서 뭔가 검토가 되고 있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전혀 잘못 알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계속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계속 이준석 대표를 그 뭐 성 관련된 의혹으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의혹 제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세연이라고 하는 유튜브에서 제기된 내용이고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까지 나서서 이런 유튜버의 말을 뭔가 기정사실처럼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의 약간 수준을 가늠하게 되는 아니 어떤 사실관계가 좀 드러났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 기록이든지 아니면 재판 기록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내지는 피해자의 어떤 뭐 증언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얘기했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징계 절차를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조처들을 했을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민주당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비위 문제와 관련돼서 그런 문제가 터지니까 갑자기 이준석 대표를 끌고 들어온 거였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민주당의 자성적 성찰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특히 이제 보좌진 협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을 같이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피해자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께서 보좌진 협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조치해달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태도는 계속 이건 의혹 단계니까 아직까지는 좀 지켜봅시다. 라는 식으로 오히려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말 피해자들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국민의힘 문제는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근데 그것이 민주당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범죄나 성 의혹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소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선언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성상납 의혹에 대한 부분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관계자들도 많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대표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그것을 다시 소환했거나 그런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피해자 중심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어떤 의혹 단계에서도 먼저 처벌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도 긴급하게 한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것과 다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뭔가 덮고자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대로 공당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죠. 민주당이 이렇게 공격하고 나서는 저희가 어떻게 덮겠습니까? 덮지 저희 않습니다. 충분히 사과드렸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덮을 생각 없습니다. 예, 다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 또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이 다 같이 광주로 향합니다. 이제 내일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데 지금 이게 주목되는 게 전부 다 함께 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이례적인 일이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대통령이 그런 광주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집중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예. 저는 사실 이렇게 내려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 장관급, 수석급 내지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들이 지금 참석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이례적인 일입니다. 과거에 이제 보수 정당 전신들을 보게 되면 5.18 그 민주화 운동과 관련돼서 굉장히 왜곡된 목소리들을 낸 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극우 성향을 가진 일부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의 목소리 휩쓰여가지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 지도부도 눈치를 보게 되고 광주에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꺼려하게 되거나 불편해하는 기류들이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확실하게 그 고리를 끊고 대통령부터 당대표 나서서 모든 수석급들이 주요 인사들이 다 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광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입장 정리를 했다라는 그 자체에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 그런 의미에서라도 어떤 메시지가 나오든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 주요 인사 전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는 일단 국민의힘에서 5.18에 관한 부분을 다 같이 어떤 단결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연속해서 입법 조치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5.18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이전에 발목을 잡아서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강원도지사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의 5.18에 대한 망언이 있습니다. 근데 어젠가요?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이 자신이 입으로 했던 말이 아니고 그냥 공청회를 연 것 가지고 5.18에 대한 망언으로 지탄을 받는다는 식으로 공천 전과 후 사과를 했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탄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종국에는 사퇴, 후보자 사퇴까지도 요구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진정성 있는 5.18에 대한 행사만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내용도 충실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인사 홀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호남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번 정부의 조각들, 거기에 호남 배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인도적인 의료품을 지원하겠다. 북한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지금 무응답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재촉하기보다는 시간을 좀 가지고 기다려보겠다라는 게 우리 통일부 입장인데 우리 정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보세요? 저는 근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들을 보게 되면 사망자가 3만 명이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예. 실제로 근데 언론 보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사실은 이렇게 어떤 방역 체계가 무너지고 확진자들이 속출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 북한의 지도 체제 자체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입지 자체가 약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얼마 전에 우리 동해상에서 아마 미사일을 세 개를 발사를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근데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지금 방역체가 이렇게 무너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미사일 발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어떤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렇게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방역 체계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 내부 결집을 위해서 미사일을 쐈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 지도부 체제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예. 아마 김정은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 지도 체제가 굉장히 위협에 빠질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수순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그런 와중에도 지금 북한의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계속해서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북한이 결국 이제 제안을 받을 거다라고 보시는지요? 제안을 받을지에 대한 것은 저도 뭐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결국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그 주민들의 안전 그리고 생명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뭐 남북 대치 상황이긴 하지만 인도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북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북한에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에 우회적인 통로를 사용해서라도 꼭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얘기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대 격전지 경기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지금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 지금 초접전 양상입니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팽팽하게 붙은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강용석 후보가 김은혜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을 했잖아요. 지금 강용석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5%에서 많게는 10%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강용석이라는 인물이 일단 그 자체 당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그런 생각으로 만약에 단일화를 받게 되면은 예. 저는 선거에서 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강용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표가 5에서 10%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그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김은혜 후보와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중도층,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할지 아니면은 민주당을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한 분들 가운데서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저는 그 이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단일화 자체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을 갈 길을 가면 김동연 후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단일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했을 때 이 표가 다 오지 않고 오히려 중도층이 좀 빠질 거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분명하게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강용석 전 의원과 그리고 윤 대통령 사이에 전화 통화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둘 다 심각한 거 아닌가요? 한 가지는 대통령 측에서는 전화한 사실이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화를 만일에 하지 않았는데 그 거짓말하게 된다면 강용석 측에서도 그 후보 측에서도 정말 심각한 잘못을 했으니 제가 볼 땐 그것도 문제지만 강용석 후보 측에서 얘기하는 그 당선인 신분에 전화를 했고 선거에 개입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해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건 격가지인 것 같고요. 그 정도로 강용석 후보는 자신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관계이고 이것을 선거에 이용을 하면서 국민의힘에 다시 복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단일화까지 이어지게 되면 이후에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될 거라는 예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동안 보여준 아까 말씀드렸던 극우 유튜버로서의 활동이 정치인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과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들 많이 야기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김은혜 의원도 우리 김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고 선긋기를 하게 되는 과정이 본인이 자초한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초래한 네.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과 지금 대통령까지 연결시켜서 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끌어들이는 거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석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나병희 민주당 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